영양제만 잘 챙겨 먹어도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영양제를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피부 컨디션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우리가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이 영양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인 활성산소는 자외선 노출은 물론 우리 몸의 신진대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 활성산소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바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항산화제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는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한데요. 하지만 우리 몸이 비타민C를 직접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를 통해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에 엄청난 효능을 갖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으로는 활성산소 제거, 콜라겐 합성, 피부 미백, 색소 침착 억제 등이 있습니다. 즉 비타민C만 잘 섭취하더라도 피부가 건강해지고 탄력이 생기며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타민C를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100mg의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과일 한두 개나 신선한 채소 150g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양인데요. 하지만 이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원한다면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500ml에서 최대 2000mg까지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이상의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직 전문가들마다 메가도즈의 명확한 이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뿐더러 과학적으로 효능이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이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을 시도하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과도한 양을 섭취하지 말고 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모든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 메스꺼움, 복통 등의 위장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하고요. 또한 비타민C의 대사 산물인 옥살산에 의해 신장 결석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증가시켜 철분 과잉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을 고려하신다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팁이라면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항산화제를 같이 섭취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비타민 E와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으로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반면 비타민C는 수용성으로 세포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이 피부도 안 좋은 경우가 많죠.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 설사가 흔하다면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장과 피부가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 장내 미생물을 의미하죠. 실제로 이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이 건선 등의 피부 질환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내 염증을 줄이며 장벽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의 체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주사 피부염 환자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여러 존재하고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늦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총 13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장내 건강 개선에서부터 배변 활동 촉진, 체지방 감소,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심지어는 피부 보습 향상과 여성의 질 건강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피부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기능을 가진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중요한 팁을 추가로 드리자면요. 먼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산성과 열에 민감할 수 있고, 따라서 위산의 농도가 가장 낮은 이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균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항생제 복용 후 한두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1위로 꼽히는 것은 바로 비타민 D인데요. 정상적인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40에서 60 정도인데 2014년 국립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치는 약 16.1로 심한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인 남성의 96.8%, 여성의 93.9%가 비타민 D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비타민 D를 체내에서 합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자외선 노출이 필수인데요. 그런데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자외선을 꼭 차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를 위해 자외선을 쬐고자 하니 피부 노화가 걱정이 되고, 반대로 피부를 위해 자외선을 차단하고자 하니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하게 사용하되 비타민 D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의 건강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 노화 방지, 면역체계 강화, 전반적인 피부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며 피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아토피 피부염, 건선, 여드름 등의 염증성 피부 질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 장벽의 기능을 향상시켜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피부의 수분 소실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죠. 비타민 D는 이 점심 식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지용성이라서 이 음식 중에 지방 성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식사 후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 식사 후에 비타민 D를 섭취할 경우 이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약 5%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하루에 4,000 IU 정도의 용량을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3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를 하면 이 체내의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유지 목적으로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또는 비만일수록 체내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타민 D를 챙겨 먹기가 번거롭다면 비타민 D 주사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양제 형태보다 100배 이상 높은 농도를 갖고 있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고칼슘 혈증, 신기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맞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의사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지만 피부과 의사는 꼭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죠. 바로 비오틴인데요. 탈모 영양제로 알려진 비오틴은 피부, 모발, 그리고 손발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탈모를 다루는 의사인 만큼 누구보다 모발 건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 비오틴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비오틴은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모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비오틴을 적절히 보충하면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비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합성에 기여하여 이 모발의 강도를 높이고 부스러짐을 막고 모발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향상시키죠. 다만 비오틴이 탈모 영양제로 유명하지만 비오틴만 섭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오틴을 먹었더니 머리가 풍성해졌더라, 머리카락이 안 빠지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M자형 탈모, 이 정수리 탈모 등의 안드로겐성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탈모약 복용, 이 발모제 사용 등이 필수적입니다. 즉 비오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영양제의 관점에서 이 건강한 모발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미로 이 비오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부가 민감하고 항상 염증을 달고 사는 분들에게는 오메가3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3와 오메가6로 구분합니다. 이 지방산은 탄소 원자가 길게 연결된 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 세 번째 탄소의 이중결합에 있으면 오메가3, 여섯 번째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6로 부르게 됩니다. 오메가3에는 알라, EPA, DHA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항염작용과 혈전 생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오메가6는 리놀레산, 감마, 리놀렌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염증 반응과 혈전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때 동일한 효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반응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어느 한쪽의 지방산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점차 서구화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 오메가3의 섭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에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약 30배, 닭고기에는 약 20배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음식으로만 필수 지방산을 섭취한다면 오메가6의 과도한 비율로 인해 염증 반응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에서 4대 1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의 상대적인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 오메가3를 따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건선, 여드름 등의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오메가3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오메가3에서 알라는 주로 에너지원으로만 사용이 되고 EPA와 DHA가 이 항염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오메가3 제품을 선택할 때는 EPA와 DHA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피부과 의사들이 평소에 꼭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양제의 적절한 섭취가 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영양제는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